들어서 아까 AIS, 우리 항행통보에서 봤던 AIS가 있는데, AIS에서 나오는 MMSI라는 번호, 요것이 이제 우리 마치 휴대폰 번호처럼 쓰이거든요. 요걸 한번 설명을 초과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항행통보에 보면 중간에 MMSI 번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994401551도 있거든요. 총 9개 번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2, 3, 4로 분할되어 있어요. 지금 요 형식에서는 299, 3, 440, 그 다음에 1551 이렇게 해서 2, 3,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9개거든요. 그래서 99, 440, 1770으로 지금 분할해갖고 지금 이게 쓰이게끔 되어 있는 번호입니다. 중간에 있는 440이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네. 요걸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MMSI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M이 해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모바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아이덴티티 이래가지고 해상에서 이동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로 필요한 사항을 서로 알릴 수 있도록 한 용도로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휴대폰 번호하고 같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쓰이냐면 배에서 어떤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게 이제 선박국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선박의 지구국, 선박의 문자를 서로 이렇게 보내주는 구, 해안의 고정에 있는 쪽, 또는 해안지구국. 지구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 하느냐 하면, 인공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박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통신은 가능하되, 위성 통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선박국만 하는데 선박 지구국은 인공위성하고 통신이 가능하면 선박 지구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국, 해안지구국, 그 다음에 집단 호출, 다 들어라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우리 지진 났을 때 모든 사람한테 다 가죠. 네, 그렇게 할 때는 집단 호출, 그걸 집단 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할 때에 9개 숫자가 붙여서 보내주거든요. 누가 보낸다 했을 때에 이름을 복잡하게 쓸 게 아니고 그냥 숫자 9개로 탁 해갖고 나가니까 그 숫자 9개를 내 맘대로 붙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통신연합에서 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고 국제통신연합에 보면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관련한 여러 가지 표준화 지침들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번호가 배분돼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박국 하게 되면 ship station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 학교 실습선에 있는 중요한 콜사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콜사인이 뭐냐면 내 배 이름을 대표해가지고 영문과 숫자로 대표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델타, 시에라, 알파, 6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입에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여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깃발을 달 때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줬던 그 깃발을 달 때에 외국항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깃발을 요 순서대로 달아야 됩니다.
델타기, 세라기, 알파기, 알파기, 6기, 숫자기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걸 딱 찾으면 등록부에 보면 그 배 이름, 어느 나라 배, 크기 얼마 이런 것들이 딱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걸 콜사인이라고, 호출할 때도 외국 항구에 가서 호출할 때 또는 다른 배가 부를 때도 델타, 시에라, 알파, 알파 6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MMSI 나와있죠. 이게 우리 학교 실습선의 MMSI입니다. 440 돼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311 그 다음에 빵빵빵 돼 있죠. 이거는 333으로 끊었어요. 숫자 3개를 3개로 끊어가지고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뒤에 빵빵빵 되어 있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배는 외국을 갈 수 있는 배다는 뜻입니다. 국제 항해가 가능한 배다 하는 뜻일 때는 뒤에를 빵빵빵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설명이 그겁니다. 요 MMSI의 구성은 선박에서는 국제 항해가 가능한 선박은 A3나 A4라는 거는 멀리 가는 배거든요. 국제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 어선이든지 상선이든지 화물선이든지는 끝의 세 자리를 빵빵빵으로 한다. 그 다음에 처음 세 자리는 대한민국을 표시하는 440은 대한민국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MID가 44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통신연합에서 우리나라에 해줄 거. 그러니까 440은 대한민국, 뒤에 빵빵빵은 이 배는 외국 다닐 수 있는 배, 그 다음에 중앙의 그 배 나름대로 지금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MID라는 것이 뭐냐면 해상 식별 번호에 해당하는데 국가번호입니다. 국가번호가 되어가지고 막 100 몇십 개가 있을 수 있는 그 중에 한국 주변 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 것만 따로 뽑았습니다. 러시아 273번, 미국 배나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미국은 366, 367, 368 이렇게 3개를 부여받아가 쓰고요. 중국 412, 413 중국이 쓰고, 대만이 416을 쓰고, 일본이 431, 한국이 440, 북한이 445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서 있다가 만약에 이런 화면으로 문자가 오면서 요 숫자가 앞에 세 자리 붙는다 하면 이 나라 배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연안에 있어도 큰 배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번호가 붙으면 아 이거 그 나라 배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AIS라는 기계 화면 안에 선박이 찍히면서 이 숫자가 찍힙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AIS 화면에 보시면서 이게 있으면 중국 배다? 미국 배다? 러시아 배다? 일본 배다? 북한 배다? 라는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준비가 되죠. 우리나라 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국내에만 다니는 배는 맨 뒷자리 2개를 빵빵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앞에 440 대한민국 쓰고 뒤쪽에 2개를 00으로 해가지고 부여한다. 자, 그 다음에 국내에 있으면서 바닷가 쪽에서
신호를 발사하는,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양국이라는 거는 아예 건물에 있는 거거든요. 해양국 식별번호 같은 경우에 중앙 6번째 자리를 0으로 한다. 이런 게 있고요. 해양경비, 해양경찰 쪽이겠죠. 6번째를 1로 한다. 이런 국내 규정이 있고, 어업 통신을 하는 해양국, 우리 어업 무선국, 요즘에는 안전조업국 이렇게 지금 명칭은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보내는 문자, 통지 같으면 6번째를 2로 쓴다. 그 다음에 항만 관리를 하는 항만 당국에서 통신용으로 쓰는 것은 3에서부터 9까지 쓴다. 자, 이거 지금 우리 아까 AIS는 앞에 99를 붙입니다. 앞에 99를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440 국가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를 그냥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항행통보에 보면은 커진 숫자가 앞에 99 들어가고 440 들어가고 나머지 쭉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선박을 몰고 나가가지고 화면 표시가 되는 그런 장치들에 문자가 팍팍팍 뜰 때에 99 되면 요거는 항로 표지 시설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앞에 440이 탁 붙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배구나. 배에서 지금 오는 거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자, 항행통보는 여기까지 제가 한번 추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연안에서 조그만한 마그네틱 콤파스를 달고 다니는 경우에 측정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배를 몰고 가가지고 다른 배하고 겹치지 않고 어장 있는 쪽을 피해가고 나가가지고 처음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가가지고 측정을 할 때에 가가지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다음에 갖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배가 가지고 있는 항구에 있을 때 어느 형태로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항구에 있던 자석 성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감응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를 부두로 와가지고 여기 받으러 가갖고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 그 받았던 영향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북쪽에 대한 요 나침반의 상태를 보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아까 보셨듯이 이런 수정 자석을 가지고 넣고 빼고 더하고 하고 해가지고 북쪽 가리키는 어떤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보고 대략적으로 오차가 많이 나든지 적게 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걸 수정을 합니다. 하고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까 이쪽으로 갔을 때 수정했던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또 수정을 수정 작성 가지고 해주고 다음에 또 서쪽으로 가면서 해주면서 수정은 끝나요. 그 다음에 수정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사우웨스트 가면서
어떻느냐 하는 경선차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90으로 꺼가지고 북서쪽으로 가면서 수정을 해주고, 그럼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마지막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8개 방향으로 가면서 점검을 합니다. 자, 북쪽으로 가니까 얼마? 북동쪽으로 가니까 얼마? 동쪽으로 가야 얼마? 남동쪽으로 얼마? 남쪽으로 얼마? 남서쪽으로 얼마? 이렇게 하면서 8개 방향을 다 체크하는 이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처음에 가가지고 먼지를 턴다.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때 묻은 걸 턴다. 그 다음에 북쪽 간다. 직선은 북쪽 갔다가 동쪽 갔다가 남쪽 갔다가 서쪽 가 정확하게 사각형이죠. 하면서 지금 내 컴파스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서 수정용 자석을 가지고 에라 되는 걸 잡아줍니다. 큰 틀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 동서남북 사이가 사박 말고 그 사이에 8방향이죠. 그 사이를 가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다음에 또 마찬가지 북서방향으로 가면 체크를 해주고, 요 2개 정도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주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동쪽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나 없나는 걸 하고 난 다음부터는 측정합니다. 측정을 북쪽, 북동쪽, 동쪽 이렇게 8개 방향이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측정을 하면 아까 본 것처럼 8개 방향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건 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처음 배를 인수를 해가지고 컴퍼스가 정상이냐, 쓸 수 있냐, 어느 정도 쓸 수 있냐, 정밀하냐 하는 걸 이런 방법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쓰려고 하면 북쪽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컴파스밖에 없는데 진짜 북쪽이 어딘지를 어떻게 아냐? 바다에 나갔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북쪽이 어딘가를 우리가 뭘 보고 나지? 이제 큰 문제입니다. 진짜 북쪽이 어딘가를 모르는 상태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컴파스에서 보여주는 북쪽이라는 곳으로 이거를 돌려놓고 이걸 따라가면서 잰다 이 뜻입니다. 할 때에 멀리 있는 육지에 있는 멀리 있는 어느 산 꼭대기든 굴뚝이든 아니면 뭐 소나무든 멀리 있는 걸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그 뜻입니다. 멀리 있는 목표물을 하나 정하는데 이 목표물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아까 앞에 그림에 봤을 때 회전하는 거 있죠. 그 회전하고 움직이는 그 폭 있지 않습니까? 요 거리의 100배 이상 멀리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각도 오차가 많이 안 납니다. 너무 가까우면 각도 오차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직경의 100배 정도 멀리 있는 걸 정해가지고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김선생님 저 뒤쪽에 있는 스피커 있죠. 저기 뭐 하려고 보면 여기서 내가 북쪽으로 가면서 이걸 가지고 저 스피커가 몇 도로 보는가 하는 걸 요걸 잰다는 거죠. 저거 몇 도로 보이네?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면서 저게 몇 도로 보이지 하고 재고,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서 저게 몇 도로 보이지 재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가면서 저게 몇 도로 보이지 재고, 이런 식으로 8개 방향에서 이 배가 움직이면서 저
있는, 멀리 있는 저 목표물을 각도를 잰다는 거예요. 그러면 8개가 다 지어졌잖아요. 이 8개를 다 지어졌는 게 이겁니다. 숫자로 환산해서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르죠. 전부 다른 이것을 평균을 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림, 이 원표 방위법을 이렇게 이런데 눈금을 읽을 수 있는 기계를 탑재를 해가지고 읽는다는 거죠. 등대 같은 걸 읽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8개 방향에 있는 걸 다 더해가지고 평균이 나오면 그 평균이 기준이라고 보고 이 평균으로부터 각 방향의 숫자가 틀리죠. 그러면 틀리면 북쪽이 기준은 271도였는데 272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왼쪽으로 기준이 더 넘어가 있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기준이 넘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269도 같으면 기준에서 2도나 동쪽으로 넘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각도를 대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이것이 4배의 자차라고 간주를 하고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현재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방장배를 인수해 가지고 그 배에 있는 이 콤파스가 멀쩡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자기가 잘 다듬어 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가져와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거나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아까처럼 8개 방점을 찍으면 이런 식이 된다. 그럼 이것이 지금 내 사용하는 배가 가지고 있는 자차다라고 생각하고 울릉도 갈 때에 여기서 105도로 가야 되니까 요쯤 동쪽으로 6도쯤 가 있는 거구나라고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런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는 기계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다만 샘플로 제가 그냥 숫자를 팍팍 한 거고 실제로 현장에 사용은 이 정도 안 나옵니다. 아까처럼 수정을 좀 하면 2도, 3도 그 범위 내에서 거의 맞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보통 현장에 쓰시는 분들은 잘 맞더라 하고 그냥 씁니다. 항상. 근데 그냥 그렇게 오래 쓰면 에러가 누적돼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배에 전기를 많이 만들어 쓰거든요. 전기를 많이 만들어 쓰면서 전기선이 마운트 콤파스 옆에 지나가면 이게 전기 영향이 많이 받으면 저게 자기 영향을,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 자체는 전자석 영향이 있어가지고 자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압기 선박처럼 불빛을 많이 쓰기 위해서 굵은 선을 많이 쓰면서 그것이 이렇게 GF로 지나가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게 오래되면 이런 현상이 크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지 아니면 수정을 좀 해서 써야 되는지. 근데 보통 저런 것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 돈이 안 되니까 흔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산이나 가서 배가 많은데 가야 이거 전문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